네, 조금 잘 쉬셨죠? 그러면은 이어서 들어가 볼 텐데 아마 뭐야 갑자기 이 선생님 맨날 20분 찍다가 갑자기 왜 17분 찍어? 오늘 설마 일찍 끝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 홉스가 자연 상태에서의 그 현실적인 전제와 그 논리가 굉장히 중요했다고 본다면 그러니까 여기서 사비 상태로 넘어가면서 이런 구상을 했다는 것이 중요했다고 본다면은 로크는 홉스의 것을 좀 채용한 게 있기 때문에 사회 계약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이후에 사회가 맺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한번 그 로크의 자연 상태를 한번 다시 요약을 해본 다음에 논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크의 자연 상태는요, 자연법에 의해서 규정되는 평화 상태지만은 그것이 전쟁 상태로 나아갈 수 있다는 위험성을 내포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런 것들을 요약하자면은 로크의 자연 상태는요, 생명이라던가 플러스 자유라던가 플러스 사적 소유권이 보존이 불분명하다는 거죠. 각자가 자연법의 해석자이자 집행자이다 보니까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더불어서 막 이 사람을 대해서 막 공통적인 처벌을 해줄 수 있는 권력이나 처벌권도 없고 법도 없다 보니까 이런 혼란이 있으니까 사회계약으로 나아가자는 건데, 자, 일단은 새로운 단어를 하나 좀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로크가 이 생명권과 자유권, 여기서 말하는 혹시 자유는 뭐 멋대로 할 수 있는 자유라기보다는 자연법에 의해서 규제된다는 의미에서의 자유예요. 그 마키아벨리가 이야기했던 공화주의적 자유, 법을 자기 지배의 원칙으로 삼는다. 감안해 주세요. 이거는 자연법을 자기 지배의 원칙으로 삼는 의미에서의 자유고요. 그 다음에 사적 소유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다시 돌아와서 이 세 가지를 뭐라고 하냐? 로크는 소유라고 해요. 소유. 그 뭐 일본어로 한다면 이게 간장인가 그렇고, 그 우리 백사장님, 백종원 사장님 그 아내분의 이름이 소유였던 걸로 같은데 소유였죠? 네. 아닌가? 제가 잘 그런 거 잘 몰라가지고요. 이 소유, 뭐라고 하지? 프로퍼티라고 하나? 그래서 사실 로크의 통치론에서는요, 이 소유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데 이 소유가 세 가지를 다 통칭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다시 요약하자면은 소유의 보존을 위해서 맺는 게 사회계약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적어볼게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회계약이 도출이 되는데, 일단은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목적은 뭐냐? 소유의 안정적인 보존을 위해서 이 사회계약을 맺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회계약의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자, 저번처럼 우리 가치구서부터요, 하하친구까지 이제 하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제 다 같이 모여서 한번 자유롭고 평등한 사람들이 모여서, 야, 우리 이거 소유를 보존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하자? 자연권을 양도하자! 라고 해서 이제 자연권을 양도를 해서요, 자연권을 양도를 해서 이제 정부를 세웁니다. 정부. 근데 혹시나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될 거 여기서 말하는 자연권의 양도라고 했는데, 이것의 자연권 같은 경우에는요, 일부 양도예요. 일부 양도. 홉스는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연권을 전부 양도해서 리바이어던을 세운다고 했는데, 로크는 일부 양도예요. 일부 양도. 그러면은 일부면은 아마 물론 대부분의 자연권 내가 할 수 있는 그 권리가 양도되겠지만은 남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 남는 것 중에서 핵심이 뭐냐면은 저항권까지 양도하는 건 말도 안 돼. 물론 홉스가 저항권을 일부 이제
인정했다고 볼 여지를 남기긴 하는데 제가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그거 딱 한 문장이에요. 한 문장. 그리고 UA 부분에서는 사실 국가가 말한 것에 대해서 복종해야 한다는 의미가 더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홉스가 명백히 이거를 인정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도 있고요. 해석의 여지가 있어. 근데 로크는 일부 양도고요. 저항권에 대해서 명시를 한다는 점에서 일단 좀 차이점이 드러난다는 거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부가 나타나는데 이 정부한테 부탁해요. 내가 자연권 주체니까 넌 우리한테 이거를 해줘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여기서 하는 부탁을 뭐라고 한다? 이제 이거를 신탁이라고 합니다. 신탁 통지 그래서 투자 신탁 대신해서 해준다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정부한테 부탁하면 정부는 그 신탁을 받았다는 의미에서 수탁자가 되는 거고, 이 소유의 안정적 보존은 이제 그 신탁을 한 사람들이 보게 되는 건데 이제 이 사람들이 곧 이거를 보게 되는 것이 소유의 안정적인 보존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로크의 사회 계약은 소유의 안정적 보존을 위해서 자유롭고 평등한 사람들이 자신의 자연권을 일부 양도해서 정부를 세운다는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다음에 봐야 될 거는 뭐냐? 이렇게 정부가 나왔으면은 도대체 정부는 뭘 할까에 대해서도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여기 뭐라고 할까 이제 정부. 네. 로크의 정부의 권력에 대해서 볼 건데 일단은 첫 번째 로크한테서의 정부의 권력은요 굉장히 독특해요. 이 사람들이 소유의 안정적 보존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자연권을 일부 양도를 했어요. 그런 점에서 홉스만큼 엄청 세지 않다는 거죠. 이게 남아있으니까. 그래서 이 정부의 권력이 이제 로크가 이제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조금 오해했던 게 명예혁명이 끝난 다음에 나온 책이 통치론이에요. 물론 그 과정에도 썼지만은 그래도 명예혁명 끝나고 나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그 혁명의 정당성을 더 옹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부의 또 그 다음에 정부의 권력에 어느 정도의 좀 한계를 설정을 해야 할 텐데 로크는요 이 정부의 권력은 뭘 위해서 써야 되느냐?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리바이어던이랑은 진짜 다르죠. 리바이어던에서 공공의 목적 그런 거 어디 있었어? 그냥 사람들이 줬으면은 그 받은 군주가 엄청 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애초에 로크는 아예 여기 못 박아버리죠. 정부가 권력을 행사하는 목적은 뭐다? 오직 공공의 목적 혹은 공공의 이익, 안전 보장, 소유의 안정적인 보존을 위해서만 행사되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러한 권력의 형태는요 이제 제가 자연상태에서 문제점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한 이 사람들 간의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통합시켜준 법도 없고 행정권도 없고 이런 것도 없다고 했으니까 이 권력의 종류에는요 대표적으로 입법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가 집행권이라고 말하는 게 있는데 이 집행권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우리 오늘날의 행정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외에 연합권도 있고 등등 패권도 있고 등등이 있는데 여러 가지 권력이 있지만은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부분은 입법권이랑 이 집행권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선생님 왜 로크는 입법권이랑 행정권은 이야기했는데 오늘날의 삼권 분립의 대상이 되는 사법권은 왜 없죠? 라고 물을 수도 있는데 아직 이때는 삼권 분립을 주장한 혹은 삼권 분립을 받아들인 몽테스키에가 응리하고 태어나지 않았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한테 대부분은 이제 이게 되는 거고 아마 사법권은 여기에 내포되어 있었겠죠. 그래서 로크의 요지는요 입법권과 사법권이 분리된 이제 이권 분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권 분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조금 더 단서를 달아 나가지고요. 오직 그러니까 집행권은 입법권에서 정한 것을 행사하는 임무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비록 입법 분립이지만 대부분은 이 입법권이 더 짱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로크의 이러한 것들을 좀 받아들인 상태에서 그러면은 한번 입법권에 대해서 입법권이 이제 법을 만들 수 있는 법을 만듦으로써 그것이 이제 곧 시민들의 자유를 위한 방향으로 행사가 될 텐데 그 입법권에 대해서 입법권을 이제 누가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뭐 다들 아시다시피 로크는요 이 입법권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은요 사람들 중에서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이다 라고 해서 이게 곧 대의 민주주의로 나아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로크는 그런 점에서 이 대의 민주주의 제도의 옹호자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제 곧 명예혁명 배울 텐데 그 당시 영국 사회가 이미 의회 사회지 않았습니까? 의회 사회에서 만든 사람들이 자신의 이 소유를 보존하는 상태에서의 법을 만든다. 그냥 옹호하는 거예요. 명예혁명을 옹호하면서 설명하는 글이다 보니까 진짜 신박하다 이런 거는 없습니다. 다만 의회의 정당성을 그만큼 잘 옹호를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입법권의 측면에서는 이제 뭐 시민을 대표하는데 그래서 여담으로 해서 로크가 이 입법하는 사람들은 시민들 중에서 뽑고 시민들은 다시 선거 기간 끝나면은 공직으로 다 돌아가서 열심히 살아야 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의민주주의도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다시 이제 뭐 이걸 통해서 공공선을 실현한다도 또 마찬가지로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세 번째 정부의 권력을 통해서요. 이제 실현되는 것이 이제 시민적 자유가 있겠습니다. 뭐 그냥 시민적 빼고 이거 거꾸로 됐네. 시민적 빼고 그냥 자유라는 말로 써도 되는데 그냥 이 시민권은 다시 이제 공화주의적 자유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면은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이 자유가 자연 상태에서의 자유가 자연법만을 자기 행위의 원칙으로 삼다고 이야기했다면은 여기서 나와 있는 이 시민적 자유는 오직 시민법, 실정법만을 자신의 행위의 자기 원인으로만 삼겠다는 것이 이제 이 시민적 자유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 보시면은 이 소유라는 것 중에서는 자유도 있었으니까 로크한테서는 자유도 중요한 개념이에요. 뭐 재산도 중요하지만은 물론 재산도 옹호했지만은 생명과 자유와 사적 소유권을 두고서 소유라고 했다는 점에서는 세 개 다 중요하다는 거 그거까지 좀 하나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마지막으로 한번 좀 볼 게 이제 이거죠.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정부의 권력이 사용되어야 되는데 만약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인민들은 그 정부를 국가로서 인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설명하는 단어가 이제 바로 인민 저항권이죠. 인민 저항권은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 일부 양도하는 과정에서 남은 권리들이 모여서 이 정부가 신탁의 내용을 이해하지 않았을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정당할 반항할 권리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거를 정리를 하면은 그럼 도대체 정부가 신탁의 내용을 이해하지 않다는 게 무슨 말이냐? 폭정을 하고 있어, 정부가 폭정. 그러니까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 정치를 한다는 거죠. 근데 폭정만 하면은 일단 한번 당해봐야 된다는 거야? 아니에요. 폭정 플러스 그것을 예방할 권리도 포함합니다. 뭔가 낌새가 좋지 않아. 그래서 우리 시민들은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일으킬 거야. 왜? 너네 우리 이거 어디서 소유의 안전적 보존 하지 못하잖아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폭정과 그것을 예방할 권리까지 포함해서 그것을 일으켰을 때 이제 일종의 혁명을 일으킨다는 건데 조금 하나 좀 알아두셔야 될 게 뭐냐면은 이 로크의 인민 저항권, 뭔가 굉장히 저항이라는 말이 비슷한데 여기서는요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폭력적인 방법을 동원할 수 있는 것까지도 허용을 했습니다. 뭐야? 근데 사실 마음에 안 들면 폭력적인 것도 당연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이 폭력적 방법을 동원한다는 개념은 사실 요즘의 입장이랑은 맞지 않겠죠. 그런 점에서 비교해야 될 게 뭐가 되겠습니까? 시민불복종이랑은 한번 구분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시민불복종은 물론 나라가 잘못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법을 어기는 거는 허용해. 근데 다만 이제 뭐 나중에 이제 롤스도 볼 테고 이제 뭐 그 누구야 소로도 시간 되면 보겠지만은 적어도 이 사람들은 폭력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진 않았어요. 근데 로크는 폭력적인 방법까지도 가능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굉장히 그런 점에서는 과격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물론 명예혁명이 피 한 방울 내지 않고 일으켜긴 성공하긴 했지만은 이 폭력적인 방법을 허용한다는 점을 해서 너네 다음에도 우리의 권리를 뺏는다면은 우리 가만히 안 있을 거야. 우리 폭력까지도 쓸 수 있어? 라는 점을 내포한다는 점에서는 꽤 상당히 무섭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좀 보시면요. 뭐 자연 상태에서 넘어와서 오직 공공의 목적,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소유라는 개념을 보존해주는 수단으로서만 정부를 인정하고 있고, 이러한 로크의 이론이 곧 국가가 개인한테 봉사를 해야 한다는 의미를 확고히 하는 하나의 좀 요소로 자리 잡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로크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나 더 있는데 제가 하나 좀 빼먹은 게 있어가지고요. 그것만 이야기하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그러면은 이제 이 인민저항권이랑 좀 대비되는 개념이, 그러면은 우리가 도대체 왜 국가의 권력에 따라야 하는가에 대한 왜 국가의 권력에 따라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나의 좀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로크는 좀 제시를 하는데요. 어떤 첫 번째, 그래서 나타나는 그 표에 있을 거예요. 물론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어디냐면 동그라미 4번이 되겠죠. 그래서 로크의 근거는 동의했기 때문이다. 약간 메인이 되는 거고, 동의했기 때문이다. 동의는 언제 있느냐? 이때 있다는 거예요. 동의는 그것을 명시적인 동의라고 합니다. 이거는요, 계약 당사자들이 여기 이 가부터 하 친구들까지는 나는 따라야 돼. 왜? 우리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이 정부한테 자유를 양도하는 대신에 정부는 우리한테 이거 해줄 거잖아. 우리의 소유를 안정적으로 보존해 줄 거잖아. 그러면 그때는 따라야 되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 물음이 발생하죠? 뭐야? 가랑 하까지는 그래 따를 수 있어. 근데 그러면은 그러니까 가의 자식, 하의 자식은 왜 따라야 되는데? 라고 물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로크가 말하는데 이제 묵시적인 부분입니다. 너희는 자식으로 태어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말하는 것을 따라야 돼. 왜? 싫으면은 떠나면 돼. 왜 싫으면서 그 땅에 발붙고 있느냐? 영토에 거주하고 있느냐? 영토에 거주하고 있다는 점으로 말미암아서 너는 내가 정부에 명령하는 것에 어느 정도 따르겠다는 것에 묵시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것이야 라고 이제 로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정부의 권력에 따라야 되는 이유는 명시적으로 동의했을 뿐더러 묵시적으로 동의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건 언제나 어디까지다? 정부가 이 소유를 안정적으로 보존해 줄 때까지만 허용이 되는 거고요. 만약 정부가 나의 소유를 안정적으로 보존해 주지 않는다면 그때 시민들은 이거를 일으킬 수 있다. 일종의 굉장히 뭔가 나름
체계적인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학습지 좀 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 사회계약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동그라미 1번 목적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사회계약 기원도 만장일치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후 국가 운영은 다수결로 운영이 된대요. 대의제 옹호하는 것도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답은 수탁자로서의 정보, 이 신탁받은 사람을 우리가 수탁자라고 하고요. 그래서 정부는 오직 시민 안에서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만 자신의 이야기를 쓸 수가 있고, 그런 점에서 일방적으로 의무만을 부담하고 있으면서 시민들은 권리만을 소유하고 있다. 싫으면 바꾸면 되니까. 정치적 의무와 도덕적 근거에 대해서 동의론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자연적 본선론도 예전에 플라톤이랑 아리스토텔 하면서도 일부 다루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정치 권력의 분립, 입법권과 집행권의 입법 분립이 나와 있는데 센 권이 입법권이 더 세다. 그래서 베이지를 오버하는 측면에서 이론적으로 나아가게 된다도 이야기했고, 인민 저항권, 수립된 정부가 그것을 역할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통치자에 대한 인민의 저항이 가능하고, 이것은 폭력으로부터 벗어나면서 그것을 예방할 권리가 있는데, 이거 좀 괜찮네요. 이거 하나 좀 빼먹었네. 그럼 도대체 누가 판단하느냐? 이것은 전체의 인민이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그 인민의 해석권을 굉장히 강조했다는 거. 그러니까 진짜 정리하면은 정부보다는 이 가지고 있는 각 시민들이 진짜 대빵이다. 시민들이 정말 자유롭고 평등하다는 것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이 로크의 통치론이 하나의 또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수업 들어주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다음에는 이제 루소, 합리론이죠. 합리론의 대명사인 루소, 계몽서상의 아버지인 루소와 함께 사회계약론을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짠 짜잔 짠 짜잔 짠.